취약하기 전에 간략하게 좀 스케치를 해보자면, 그, 이미 학습된 모델에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한번 직접적으로 복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페이퍼고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제일 큰 컨트리뷰션인데, 이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스킴에서 모델 같은 경우는 SVM처럼 작동한다라는 사실에 되게 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은 리컨스트럭션 자체 하는 건 많았지만 그냥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 자체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뽑아내는 알고리즘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엠니스트랑 사이파텐에서 프로미싱한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게 SVM에 대해서 그 증명 자체가 SVM이 옵티마이징 스트럭처를 되게 많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간략하게 리캡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SVM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거는 CSVM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마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서포트 벡터를 찾아서 그 서포트 벡터와 수직인 방향으로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그 기법 중 하나인데요. 근데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페이퍼에서 SBM처럼 작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엄청 간단한 예로 그 리니어 모델을 가정하고 fully separable 데이터셋을 똑같이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은 separable 데이터셋이니까 100%의 어큐러시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프트맥스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액큐러시가 100%라고 하더라도 이게 로스가 0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큐러시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될지를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최대한 디시전 바운더리가 더 그 어큐러시가 100% 유지하는 선에서 각각의 데이터셋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이게 그냥 간단한 프로프 스케치고 그 프로프 스케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이게 그거에 대한 그 디오렘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이거는 지금 리니어 모델의 경우에만 그랬고 이 해당 증명 같은 경우에 이 페이퍼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모델에 대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선대 해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이 세타에다가 알파를 붙이면은 그 전체 아웃풋 결과값이 알파의 L만큼을 곱한 것과 같은 경우를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 없는 경우에 전부 다 가능한데요. 왜냐면 그냥 폼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호모지니어스 모델이라고 그 많은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증량 스케치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익스포텐셜 텀이 있잖아요. 익스포텐셜 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몇 개의 데이터셋 샘플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XN이 그 각각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얘기하는 거일 텐데요. 그 익스포넨셜 GT W 인피니티 트랜스포즈 XN에서 이 값이 지금 그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다 다를 텐데 이게 익스포넨셜 텀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은 값을 갖고 있는 몇 개의 데이터셋 샘플들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때 몇 개의 데이터셋 샘플만 영향을 끼치고 이 데이터셋 샘플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 값이 가장 작은 몇 개의 서포트 벡터와 멀어지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습이 다 된 어느 정도 컨버지된 데이터셋에서 실제로 트레이닝 다이내믹스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데이터셋 전부가 아니라 몇 개의 데이터셋이라고만 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20년도에 나왔던 페이퍼인데 이런 페이퍼가 의미하는 거는 그 서포트 SBM처럼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왜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피팅이 됐을 때도 계속 트레이닝 해주는 게 중요한지,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스kim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SPM과 똑같다면 SPM에 사용되는 KKT 컨디션을 몇 개 활용한다면 그 W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X를 우리가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그 SPM에서 해당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W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KKT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KKT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게 가장 만족하다고 가정을 하고 X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그 X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W가 아니라 그 우리가 X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X는 서포트 벡터이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기존에 이 왼쪽에 있는 그 제너럴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변형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 페이퍼에서는 프라이머리 피자빌리티랑 컴플리멘터리 셀렉트리스는 사용하지 않고 그 스테이셔너리 컨디션이랑 듀얼 피자빌리티 컨디션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실제로 맥시멀 마진 프로블럼에서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잡아준 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미션을 맞춰주기 위해서 잡아준 텀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이 1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셔널리 컨디션이랑 듀얼 피자빌리티 컨디션만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이미 학습이 된 세타에 대해서 그냥 다음과 같이 몇 개의 그냥 그레디언트들의 조합으로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디렉션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방금 이 11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페이퍼를에서 보면 이 스테이셔너리 로스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의 세타와 그리고 몇 개의 그 그레디언트 그몇 개의 그레디언트들의 썸에 해당하는 그 값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그게 스테이셔너리 포지션 그 컨디션에 맞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다음에 듀얼 피저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그 양의 합만 중요하고 그리고 음의 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되게 렐로 송시형 같은 그런 컨디션을 정의하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전부 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최소한 0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거 제가 되게 보고 신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어떤 모델이 학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제 학습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데이터셋이 몇 개,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된 상태에서 실제로는 몇 개의 벡터만 영향을 끼치고 나머지 벡터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SBM으로 따지면은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소프트 벡터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데이터셋은 전부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보통 그 SBM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 2개만 있으면 실제로 SBM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서포트 벡터들 다 골라냈으니까 그럼 서포트 벡터들만으로 이제 실제로 모델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호주님이 발표하셨던 그 데이터셋 컴프레션처럼 데이터셋 컴프레션과 비슷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셋의 미니멈 바운드는 몇 개인가에 대한 좀 프랙티컬한 답으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페이퍼로 실험을 해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 데모 비디오인데요. 아, 별까만 네. 이게 보시면 그 50개의 샘플을 통해서 그 50개의 서포트 벡터 마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만든 50개의 X를 주고 실제로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친 게 한 30개? 그리고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냥 리컨스트럭션만 한 데이터셋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 클래스별 분포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는 많고 어떤 클래스의 개수는 적은데 보통은 데이터셋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클래스당 데이터셋의 개수를 몇 개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식으로 어떤 클래스는 배우 그 서포트 벡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거의 데이터셋 개수를 많게 하고 어떤 거는 좀 서포트 벡터의 개수가 적으니까 어떤 게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아니라 좀 더 프랙티컬한 그 데이터셋 컴프레션 할 때 클래스별 개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퍼를 읽으면서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호모지니어스 모델이 그 풀리 세퍼 호모지니어스 모델이 SVM처럼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연구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모지니어스 모델이 그 SQL처럼 작동한다는 거는 리니어 모델이 SQL처럼 작동한다라는 페이퍼 다음에 나왔는데요. 근데 하지만 나중에 나왔던 게 그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어떤 모델이든 그 리니어 모델처럼 어떤 모델이든 그 아,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커널을 바탕으로 리니어 모델처럼 움직인다는 페이퍼가 있고 실제로 이게 되게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모지니어스 모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슬로피하게 그냥 리니어 모델이라고 가정만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모델은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니까 웰 컨디션 되어 있고 그냥 리니어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컨디션이 되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차라리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보다는 리니어 모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지금 그 SBM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줄이는 방식을 작동하는데요. 여기서 이 세타 프라임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세타 프라임 이너 프로덕트 세타 프라임이거든요. 근데 이 해당하는 식을 그 유럴 탄젠트 커널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타 콤마 세타 언더바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해당 컨디션을 바꾸게 되면은 그 어떤 모델의 지오메트리를 고려하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쁜, 좀 더 이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코스트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그 그레디언트를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해시안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 세타니까 이게 xi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그래서 해시안을 계산하진 않을 것 같아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파 100이나 이미지넷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예, 제가 저는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 저 질문, 있는데요. 아, 네. 네네. 먼저 하시죠. 네, 아까 토탈로스 슬라이드, 뭐 이 음, 슬라이드도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음. 이거를 지금 X1부터 XM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X1, XM을 그냥 예를 들면 뭐 사이파라 하면 32, 32, 3, 뭐 곱하기 샘플 M만큼의 그냥 네, 맞아요. 파라미터로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네, 옵티마이즈를 그냥 캉캉캉캉 하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이제 클래스가 다를 텐데 각 클래스별 몇 개의 슬롯을 할당할 것인지는 아, 지금은 몇 개, 휴리스틱인 부분 아닌가? 여기서는 슬롯을 아예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는 음, 클래스에 음. 해당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아, 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 서포트 벡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가 음, 뽑아 나올 거죠, 모델에. 그러면은 클래스 어그노스틱하게 이런 식으로 M개를 옵티마이즈를 했는데 네네. 그거들이 어쨌든 간에 뭐 지오메트릭하게 어떤 클래스에 좀 가까운 애들이 많을 거고 어떤 클래스에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뭐 이런 네, 분포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뽑아진 M개의 reconstructed 샘플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네.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난이도라던가 혹은 뭐 유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것들도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나요?
저 예를 사실, 들어서 뭐 어떤 클래스가 되게 뭐 많이 나왔고 어떤 클래스 조금 나왔다면 조금 나온 클래스는 뭐 상대적으로 서포트 팩터가 적은 거니까 뭐 되게 디스크리미네이트한 뭔가가 좀 결여돼 있다던가 뭐 그냥 막 생각한 건데 그런 식의 맞아요. 디스커션도 혹시 있나 싶어서요. 아마 뒤에 있었을 텐데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왜 안 읽어보셨나요? 저- 아유, 잘 못, 안 본다. 농담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좀 첨언하자면 이 논문이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만 다루고 있어서 멀티 클래스인 경우는 그냥 퓨처 워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 그거 사이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이파 리컨스트럭션 하지 시그모이드로 한 않았어요? 거예요? 사이파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멀티 클래스, 멀티로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비이클이랑 아, 애니멀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든요. 아, 아, 근데 엠니스트 아하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아직 멀티 아, 클래스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가 왜 안 하네요. 되지? 될 것 같은데. 아직 저도 이론적으로 이거를 일반화하기가 빡셌던 거 아닐까? 네, 어쨌든. 근데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그냥 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지? 네. 논문 쓰세요, SBM을 후속. 멀티 클래스로 보통 풀 때 어떻게 풀었었죠? 네? 뭐 원투 SBM 자체를 매니 클래스로 풀 때 뭐 원투 매니 이런 식으로 해서 풀지 않나요? SBM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거죠?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아, 질문 있는데 네네. 이 논문에서 그럼 사용한 네트워크는 MLP 같은 거를 사용을 한 거죠? 네. MLP 두 아, 개를 아, 썼습니다. 아까 처음에 아마 언급해 주셨을 것 같은데 MLP를 그 호모지니어스 모델로 보는 거는 어떤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그거는 좀, 그니까 CNN까지는 전부 다 호모지니어스 모델로 볼 수가 있는 게, 그니까, 이게 레이어 두 개가 있고, 이걸 웨이트를 2분의 1로 하면은 이 결과값도 2분의 1이 될 거고 이걸 또 네, 넣었으니까 얘가 4분의 1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L개의 레이어가 있으면은 그 L 스퀘어분의 뭐 알파이 L분의 1이 돼서 그냥 호모지니어스 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논리니어리티는 안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예요? 근데 렐루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렐루는 호모지니어스하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렐루도 결국 피스와이즈, 이게 아마 저게 풀리 호모지니어스가 아니라 로컬리 호모지니어스일 거예요, 조건이. 아, 그래서 아마 네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언급해 주셨나, 아니면 앱스트랙이 있었나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셋 추출하는 연구는 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한다? 이런 연구는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NLP 같은 경우는 존재는 하는데, 그게 그 프로블럼 문제 설정 자체가 좀 더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문제만 가능했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가 좀 일반화된 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원학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완벽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보관한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X를 뽑아내진 않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 개수는 사전에 그냥 설정해 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가 SBM 생각을 하면 이게 서포트 벡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이 람다가 0이 되잖아요. 네. 그 람다가 0이 아, 되면 서포트 벡터가 아닌 거여서 서포트 벡터가 실제로 맞는 걸 해놓고 근데 0이 된 것들은 전부 다 버리면 나머지 애들이 전부 다 서포트 벡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 더 질문 없으신가요? 쓰시면 다음부터는 원학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부터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모 비디오는 이 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컨스트럭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가장 중앙에 보이는 게 지금 2D 토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실험을 해본 거고 그리고 왼쪽은 사이파에 대해서 한 거고 오른쪽은 엠리스트에 대해서 그냥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리컨스트럭트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이 example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A번에서 보시다시피 먼저 그냥 이 단위 원상에 20개의 트레이닝 셋을 동일한 간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클래스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2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그것의 2배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니셜라이전을 해서 총 40개를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이 D와 같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앞으로도 계속 동일한 구조의 모델을 사용할 텐데 3층의 MLP 되게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고 이 앞에는 그냥 X의 차원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다 천 차원으로 그 프로젝션 하는 MLP를 쓰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리컨스트럭션이 끝난 다음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랑 좀 알맞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워주기 위해서 이 라그란지안 코에피션트 람다가 작은 그런 데이터들은 지워주고 그리고 듀플리케이트까지 제거를 해주면 이 F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서서 체리님이 질문해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엠리스트는 홀수와 짝수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사이팔10은 비이클과 애니멀을 구분을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렐로 액티베이션을 쓰는데 이제 리컨스트럭트 할 때는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미분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시그모이드를 갖는 소프트 플러스를 렐로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어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 MLP 3층 구조에서 오직 첫 번째 레이어에만 바이어스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바이어스를 주지 않고 있는데 이게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른 층에서 바이어스를 줬을 때도 어, 좋은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나와서 그래서 호모지니어티 어쌔션이 조금 릴렉싱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총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n개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니까 그거의 2배만큼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로스로 프라이어 로스를 주게 되는데 이거는 그 이미지 픽셀 단위에서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만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리컨스트럭트 되고 나서의 픽셀 값이 그것보다 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이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컨스트럭트가 되고 난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좀 복잡한 그런 성질도 있고 그리고 준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이렉션이 중요하고 이게 스케일링 그러니까 마진 값은 정확히 유출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KKT 포인트에 정확히 수렴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V백을 썼을 때 한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홀수 번째 열이 이제 리컨스트 된 데이터고 그리고 짝수 번째 열이 기존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인데 이 각각의 페어는 그냥 니어스트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네, 꽤나 놀라운 성능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파 타이네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홀수 번째로는 리컨스트럭트 된 결과이고 그리고 짝수 번째는 이제 리얼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SSIM 스코어를 다 비교를 해서 플러스를 한 결과가 여기 보이는 피겨 4와 같은데
그래프상에서 보이는 이 모든 파란색 점들이 다 트레이닝 데이터 하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SSIM이 0.4보다 크면은 이제 충분히 좋은 리컨스트럭션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SVM 특성에 따라서 소프트 벡터여야만 이제, 그러니까 마진 내부에 있어야 좀 영향을 주는 걸로 앞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 그게 이 그래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아웃풋을 1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진을 1로 학습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는 임의적으로 어떤 감마 값을 가지는 마진으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값은 모르는 상태여서 그 KKT 컨디션 중에 프라이멀 피지빌리티랑 컴플리멘터리 슬랙네스 조건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0.4보다 큰 값을 갖는 거는 다 이제 말진 근처에 있고, 그리고 말진보다 좀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 SSIM 스코어가 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을 좀 여기서 보자면은 이 두 번째 그래프 로우에서 이 가장 마지막 단위를 보면 이게 논 호모지니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레지듀얼 커넥션을 줬다 뭐 이런 식의 좀 복잡한 구조를 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 레이어 이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에도 바이어스를 추가로 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굳이 바이어스를 제거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릴렉싱된 논 호모지니어스한 상태에서도 괜찮은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결국에는 학습된 말진값 근처에서만 리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말진 근처가 아니라 좀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 리컨스트럭트가 불가하다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결과값의 첫 번째 로우를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리컨스트럭션이 점점 어려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리컨스트럭션 한 다른 방법들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모델 인버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그 아웃풋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는 인풋인 x를 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어드버서리 example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결과값에서도 보이듯이 어떤 평균 데이터를 나타내줘서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델 웨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결국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 구조에 넣을 때 가장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첫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의 특징을 가장 많이 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얘기를 한 방법인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가장 모델의 가장 처음에 있는 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D의 차원을 1000차원으로 이제 바꿔주는 경우에는 이 웨이트가 D 곱하기 1000차원으로 있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1000개의 D 사이즈 갖는 벡터 웨이트들 중에서 SSIN 스코어가 가장 높은 10개를 뽑아내는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2D example에서 보이듯이 여기서 지금 이 보라색 점들이 각각 트레이닝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얼추 다이렉션은 잘 맞지만 스케일링이 안 되기 때문에 리컨스트럭션이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성질은 사이퍼 10이나 엠니스트에 대해서도 SSIM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경우는 그래도 얼추 비슷하지만 나머지 경우는 전혀 고려할 수도 없는 상태로 리컨스트럭션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델은 어느 정도 좋은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갖지만 이제 되게 작은 데이터셋 사이즈로 학습된 작은 모델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고, 그리고 바이어스는 포함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호모지니어티 어셈션이 조금은 릴레이싱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얻는 것을 보장을 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이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반드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유니크 솔루션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얻어낸 되게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트레이닝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논문에서는 뭐, 되게 기발한 발상으로 좋은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보여줬지만 실험 부분은 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 퓨처 리서치로는 이게 똑같은 이러한 그 SVM 특성을 이용한 KKT 포인트를 찾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CNN 모델에서도 구조에서도 가능한데 이 페이퍼에서는 그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결국에 여러 개 쌓으면은 이게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확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진 근처에 있는 샘플들만 이제 리컨스트럭트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럼 말진 외부에 있는 좀 더 말진보다 밖에 있는 그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논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저 그냥, 분야를,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십시오. 아,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같이 비교했던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보니까 좀 더 클래스에 좀 에버리지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벡터에 있는 그 특정 데이터셋을 조금 정확하게 리컨스트럭션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외에 그 서포트 벡터 그 마진 밖에 있는 데이터는 잘 잡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셋을 복원하는 이런 태스크에서는 조금 더 편견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더, 그러니까 이런 아웃풋을 내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좀 몇 가지 좀 특정 몇 개의 샘플만 가져올 수 있더라도 복원할 수 있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한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 사실 저도 많이는 모르는데 일단은 지금 이 논문처럼 되게 스페시픽한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를 복원을 하면은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염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거 제 생각이긴 한데 이렇게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쓰인 것들은 좀 민값 비슷한 아웃풋을 내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 해당 모델에서만 좀 적용할 수 있는 민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모델의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셋을 적용하고 싶을 때 이거를 과연 잘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완전 사소한 건데, 아까 그 structural similarity 보여주는 피규어 있었잖아요. 네. 거기 캡션 그냥 간단히 보니까 이 녀석들이, 아니, 이분들께서 얻은 샘플들이랑 가장 높은 SSIM 보이는 거를 리트리버를 해서 플러팅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서 보이는 파란색 점들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입니다. 아마. 네. 그렇고, 이거 페어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사실 저도 잘 네. 모르겠지만, 아니, 캡션에서 첫 번째 줄 중간부터 the y-axis is the highest SSIM score achieved by reconstruction of this sample이니까, 그러니까 저 파란 점이 이 방법으로 reconstruct 한 샘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데이터셋이랑 얼마나 가까운지를 탑1으로 SSIM retrieval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파란색 점이 다 SSIM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다 그 페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그러니까 페어가 지금 하이리스트로 그냥 가져온 거잖아요. 이 저자들이. 네네네. 근데,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애초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이파인가?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이버라고 한다면, 지금 클래스를 두 개, 애니멀이랑, 아, 세부 클래스는 더 맞나? 어쨌든 비이클 이런 식으로 아까 분류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냥 그러면 그냥 같은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미지들끼리 그냥 되게 플랫하게 딱 SSIM을 재면 대충 기대값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되게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리컨스트럭트를 하는 게 실제로 딱딱딱 대응되는 뭔가 리얼 샘플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어쨌든 클래스가 일단 비슷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세멘틱은 좀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음, 내부에서 그냥 차긴 차인데 뭐 좀 다른 차끼리 그냥 이렇게 렌더링 된 거를 비교해도 SSIM이 뭐 한 0점, 물론 제가 재본 적이 없어서 경험은 없는데 뭐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아, 대한 혹시 뭐 이야기가 본문에라도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냥 이 SSIM 지표는 그냥 0.4를 넘으면은 이제 사람이 보기에 어느 정도 비슷한 게 된다고 여기서 판단을 했는지 0.4 이상이 되어야 이제 리컨스트럭트가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점들이 다 0.4 밑에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못 넘지 않아요, 0.4를? 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샘플 개수가 오히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컨스트럭트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수가 비율이 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 저게 그러니까 결국에 그 람다가 0보다 작은 값들은 서포트 벡터가 아닌 거여서 그 저희가 네,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서포트 벡터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음, 음. 막 아무리 늘리더라도 그 0.4를 넘는 거랑 그리고 람다가 0보다 큰 거를 그냥 비교하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 슬라이드에 있던 그 샘플들 찍어놨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쨌든 다 서포트 벡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 네, 서포트 셋이라고? 네, 맞아요. 네. 음, 아까 여쭤봤던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인사이트나 아날리시스를 저자들이 써놓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자체도 물론 되게 가치 있는 연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가장 파생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샘플들이 가장 디스크리미넌트한지, 디시전 바운더리에 가까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다운스트림에서의 성능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근데 방금 많이 봤는 연구가 느낌이 되면? 네, 없어요? 네,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되게, 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로만 좀 길게 해놓고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 막 많이 써놓고 뭐 없습니다. 근데 체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경계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되게 좋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주요 포인트가 서포트 벡터가 아니라 리컨스트럭션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포트 벡터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크게 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마치면 되나요, 혹시? 아, 네네네. 마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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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